혹시 어렸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투니버스. 투니버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주제인 이브랜드 게임기로 게임하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동생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 거는 짝퉁이긴 했는데 페미콤이 원래 원조였는데 내 거는 패밀리였어. 아무튼 최근에도 뭐 이브랜드 게임이 나오면 막 다 큰 어른들이 뭐 후기를 올리는데 읽다 보면은 마음이 막 찡하더라고요. 너무 설레고 놀랍고 경이롭고 고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왜 친구들끼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아마 나중에 추억이 되겠지. 뭐 함께하는 뭔가가 기억의 매개가 되는 거니까요. 역대 가장 성공한 게임 캐릭터를 살펴봐도요, 이브랜드에서 출시한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많죠. 포켓몬도 그렇고 링크도 그렇고 마리오 브라더스도 그렇고 너무 많죠. 게임 타이틀들도 엄청 유명한 것들이 많고요. 오죽했으면 도쿄올림픽 때 일본 총리가 괜히 이브랜드 캐릭터로 분장하고 나온 게 아니었겠죠. 기억나니? 뭐 아베가 이렇게 막 마리오 뭐 뿅뿅뿅. 과거에 오락실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집안에서 하는 게임기도 그렇고 들고 다니는 게임기, 몸을 쓰게 하는 게임기, 그리고 지금과 같이 휴대할 수도 있고 또 TV에 연결할 수 있는 게임기 모두에서, 그리고 그 게임기로 하는 게임에서도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자, 이번 주제는요, 도저히 한편으로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자, 오랜 세월 수많은 이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안겨준 브랜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130년 넘는 역사의 닌텐도입니다. 자, 요즘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만 해보신 분들이 들으시면요, 아니 닌텐도가 그렇게 오래됐어? 역사가 130년이 넘어? 아니 무슨 게임이 그 옛날에도 있었나 싶을 텐데요. 넓은 의미의 게임이라면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만 있는 게 아니겠죠. 1889년에 일본에서 시작된 닌텐도는 원래 화투패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화투패. 당시에 일본에서 도박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뭐 주사위, 제비뽑기에다가 투견, 투, 심지어 뭐 벌레 싸움 등등, 그리고 카드 같은 걸로 하는 도박도 많으니까 숫자가 쓰여져 있는 카드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단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닌텐도는 숫자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투패를 만든 거죠. 참고로 그때 제품명이 대통령이었는데 도박판에서 이게 인기를 끌면서 닌텐도가 엄청 커졌대요. 아니 근데 도박판이 뭐 얼마나 벌어진다고 그래? 싶을 수도 있는데, 도박판에서는 속임수를 피하려고 판마다 새 화투패를 깠대요. 지금도 왜 그래서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이 카드를 판마다 교체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섞을 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패 끝에 약간 뭐 스크래치가 있어, 이런 걸 기억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서양 문물이 확산될 때니까 화투뿐만 아니라 플레잉 카드, 우리가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그 카드도 팔고요. 그리고 창업자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사위는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를 따로 차리고 제조 공법을 혁신하고, 왜 화투에다가 석회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치면 짝짝 소리가 나게 만들었었대요. 그러면서 닌텐도는 일본 최고의 카드 생산 업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벌써 창업 60년까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거니까 아마 중요한 인물이겠죠. 1949년에 닌텐도의 세 번째 수장, 창업자의 증손자 야마우치 히로시 체제가 시작됩니다. 쫙 들었을 때 듣기 평가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자, 창업자의 증손자 야마우치 히로시 체제가 증손자인데 세 번째 수장이야. 보세요. 창업자, 그 자녀, 손주, 증손주. 그러면 네 번째 수장 아니야 싶은데, 이 사람이 5살 때 그 회사를 물려받을 것만 같던 아버지가 엄마랑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엄마마저 살기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닌텐도의 2대 수장이었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고 느꼈는지 네가 회사를 물려받아라 하시는 거죠. 이때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대학생 야마우치 히로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회사를 물려받아라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요,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제가 학업도 포기하고 가업을 잇게 되면 일가 친척들을 회사에서 다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대표가 어리다고 방해하고 뭐 숟가락 얹는 사람 없이 회사를 오롯이 혼자 한번 이끌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오케이를 하면서 어린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요, 닌텐도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큰 변화와 성공을 함께 겪게 되죠. 이공계가 아닌 법학도 출신에다가 게임 회사 오너인데 죽을 때까지 직접 게임을 하는 법은 없었다는, 게임 안 하고 바둑만 했대요. 또 훗날 북미 기업 이외에 처음으로 MLB 구단의 최대 주주가 됐던 회사를 이끈 바로 이 인물이요, 화투 만들던 닌텐도를 시대의 흐름을 타고 게임 회사로 변하도록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젊은 사장은 왜,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랬던 걸까요? 이 사람이 회사의 키를 잡고 딱 보니까 닌텐도는 이미 큰 회사지만 도박판 수요에만 기대면 이게 유지가 안 되겠다 싶더래.
1950년대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안정된 중산층들이 늘고 사회도 급변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일본 기업인들을 초대한 미국에 가서 미국 시장을 보게 됐는데 우리 업종이 카드 만드는 업종이니까 미국에 딱 갔을 때 내가 화투업체 대표니까 미국 카드 업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 카드 업체에 방문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너무 약간 초라한 거야. 창고형 공장이 있고 그게 다더래. 야, 우리가 저 업체 궁금하면서 따라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잘해도 저렇게 되는 게 끝이겠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맨 먼저 뭘 했냐면요, 이 시장을 좀 넓혀보자 그러면서 1959년에 미국 디즈니랑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요, 트럼프 카드에다가 디즈니 캐릭터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 놀이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인쇄해서 그 카드 패키지 안에 집어넣고, 왜 일본도 당시에 아이들이 놀 게 부족한 시절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일단 관심을 끈 다음에 부모님이 사주게 만들고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는 재밌게 놀게 해보자. 그리고 나서는 TV에다가 막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시작합니다. 이 노림수가 통했느냐? 1959년에요. 닌텐도의 이 디즈니 카드는 무려 60만 팩이나 팔리면서 데이트를 기록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도박판과는 달리 가정용은 수요가 좀 잔잔할 거 아니에요? 뭐 일반 가정에서 사람들이 막 속임수 쓴다, 카드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막 할 때마다 새 카드를 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뭘 했냐면 카드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업종들에도 진출합니다. 즉석밥을 만들고요, 러브호텔 체인도 만들고 진공청소기도 만들어보고. 근데 이게 죄다 잘 안 됐어요. 그나마 뭐 택시회사 차린 건 초반에 좀 됐었는데 이게 좀 된다 싶으니까 노동쟁이가 막 불거지고, 일본 경제 자체는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막 쭉 올라가는데 닌텐도의 신사업은 그 시절에 추락하고 카드 사업도 점점 쪼그라들고 이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한 거죠. 일가 친척 다 내쫓고 내가 학업도 포기하고 왔는데 가업을 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겠지. 그래서 생각이 잠기는 거죠. 디즈니 캐릭터를 새긴 카드처럼 경쟁하는 뭔가의 요소도 있으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장난감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디즈니 카드를 팔던 백화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서 장난감을 선보이고요, 결국 또 TV 광고까지 하면서 울트라 핸드라는 제품이 120만 대나 팔리면서 데이트를 치고 연이어 히트작을 내놓으면서요, 닌텐도는 반다이와 토미가 지배하던 장난감 시장에서 새로운 최강자로 떠오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시면 닌텐도 편이라더니 게임 얘기는 언제 나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나옵니다, 슬슬. 닌텐도의 수장 야마우치 히로시가 원래 직원들을 독려하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쪼는 것도 잘했나봐요. 아까 그 울트라핸드라는 것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원들을 막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하던 직원을 불러가지고 또 막 이렇게 약간 쪼는 거지. 이제 크리스마스 히트 상품 다시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쫀다고 뭐가 되나 싶은데 사람이 좀 신기한 거죠. 이번에는 아까 그 울트라핸드를 만든 직원이 영입한 인물이요, 70년대에 접어들 때쯤 일종의 레이저 장난감 총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닌텐도한테는 큰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 전에는 물리적인 카드, 뭔가를 움직이는 장난감 이런 걸 만들다가요, 전자식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요. 총을 딱 쏘면 레이저가 나가고 센서가 반응하는, 그래서 막 점수도 나오고 승패도 가릴 수 있고, 이걸 만들어서 수출도 하기 시작하고요. 또 60년대 초부터 일본에 볼링장이 붐이었대. 볼링장이 쭉 늘다가 7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막 처지기 시작하는 곳이 나오는데, 왜 우리도 막 유행을 타다가 안 되면 가게들이 막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볼링장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서 볼링장을 일종의 레이저 사격장 비슷하게 만들고, 아케이드 게임 장비라고 하죠, 오락실 같은 데 놓이는 큰 장비들, 이걸 만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닌텐도가 장난감 제조업체로 잘 나가던 시절에 이번에는 제1차 오일 쇼크가 닥칩니다. 역사가 기니까 위기가 계속 닥치는 거죠. 아무튼 오일 쇼크로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폭등해. 그러면 먹고 살고 입는 거는 먼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장난감 같은 건 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장난감 업계가 고심하던 이 시절에 닌텐도 수뇌부가 뭘 했느냐, 앞서가는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 미국은 이미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된 상태였고요. 초기에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타리 등의 회사가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초기 형태의 게임기를 만들어 팔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게임이 들어있는 내장된 형태의 게임기죠. 근데 일본은 어땠느냐, 1964년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컬러 TV 보급률이 점프를 하기 시작했고요. 60년대에 전성기를 맞은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컬러 TV들을 막 만들어서 쏟아내기 시작하고, 또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기점으로 컬러 TV가 막
막 보급됐거든요. 많이. 그러면 이 시절에 앞서가는 미국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일본 기업인들은 이런 통찰도 가능했겠죠. 야, 일본도 미국처럼 TV가 많아졌는데 우리는 게임기는 없네. 그래서 1974년경에 대세를 읽은 닌텐도가 발빠르게 이런 게임기 만드는 미국 업체랑 손을 잡고 TV에 연결하는 게임기를 일본으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세 이런 게임기 우리가 독자 개발해봐야겠다 라고 결정하죠. 투나 트럼프 같은 카드 만들던 업체가 장난감 제조업체로 변신하고 이번에는 또 게임기 만드는 업체로 진화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76년 닌텐도는 독자 개발한 게임기로 오일 쇼크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혹시 오락실이라는 데 가봤어요? 게임. 농구 게임? 오락실이라고 하면 농구 게임 생각나는 거야? 막 DDR 펌프 이런 거? 자동차 게임 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은 이렇게 운전하고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치는 거 있고 그 옛날에 오락실이라는 데는 뭐냐면 이렇게 막 어두컴컴한데 애들이 막 아케이드 게임기 쫙 몰려있어. 다들 막 이렇게 딱 잡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요즘에는 게임하러 PC방 가고 뭐 집에서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케이드 게임기 쫙 설치돼 있고 동전 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기다가 막 동전 쌓아놓고 기다리고 막 무서운 형들도 되게 많고. 아무튼 자체적으로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닌텐도는 일본을 벗어나서 미국 등의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는데 도요타가 그랬듯이 소니가 그랬듯이 20대 초반에 닌텐도 수장이 된 아까 그 인물이 중년이 된 1980년 야심차게 미국 지사 책임자로 자기 사위를 보냅니다. 유명한 종합상사 출신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뭘 노렸느냐, 바로 이 곳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이었어요. 일본에서 히트한 게임을 깐 이 아케이드 장비를 무려 3,000대나 미국으로 보낸 거지. 사위한테 책임지고 미국 시장을 개척해라. 그런데 이 게임들이라는 게 당시에 미국 거를 약간 본딴 아류작들이 대부분이니까 미국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가면 몰 같은 데 게임기 설치돼 있고 바 같은 데도 막 있고 어디 가면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 닌텐도가 잘 나가고 있긴 했지만 큰일 난 거죠. 미국 시장 진출은 아무래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3,000대를 보냈는데 2,000대가 재고로 남아있었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게임기 자체를 이미 미국에 보내놨는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게임을 바꿔야지. 그리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밖에 막 디자인 막 다 바꾸기도 막 어렵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기존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어때요? 죄다 자기네들이 기획한 막 야심작을 막 개발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뒷수습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없는데, 자, 여기서 닌텐도는 범상치 않은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미국에 보내놓은 이 아케이드 게임 장비에 들어갈 새 게임, 교체할 게임을 만들 작업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를 두고서요, 과거에 울트라인들을 만들고 또 레이저총 만드는 걸 이끌고 훗날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하면서 닌텐도를 일으킨, 절대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요코이 곤페이는 누구한테 개발을 맡길 거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엔지니어에게 맡기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디자이너한테 게임 개발을 맡겨보자. 그리고 영웅은 위기 때 탄생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요, 입사한 지 갓 3년 된 닌텐도가 만든 장난감에 대한 기억이 좋았고 아빠 지인 찬스도 쓸 수 있어서 닌텐도에 입사했다는, 하지만 개발자 출신이 아니고 디자인 전공자라서 닌텐도에 입사한 뒤에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기의 겉모습을 디자인했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동키콩, 슈퍼마리오 브라더즈, 젤다의 전설 등등을 개발해서 게임의 신이라고 불리게 되는 미야모토 시게루였어요. Here we go! 그런데 사실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 일을 맡게 된 건요,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가 없어서 또 디자이너한테 맡기자고는 했는데 그것도 적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였다고 하죠. 이거 누구 할 사람 없냐? 없는데 그러면 쟤라도 좀 어때? 패밀리 컴퓨터의 줄임말 패미컴의 출시는 그야말로 게임의 역사를 바꿔놓는 대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패미컴으로 압도적인 1등을 하던 닌텐도의 세상도요, 외부 게임 개발자들에게 가혹하게 구는 완전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기존의 게임 개발업체, 게임기 개발업체가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였죠.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시절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